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 여러분들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세미나에 가시고 하면 이 신축 빌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오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축 빌라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신축 빌라를 많이 이렇게 권유들을 하시는데 장점도 있고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 조언.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돈을 모아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모자라는데 내 직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엄청나게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 못 사는 아파트를 내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내가 다 쓰고 요만큼 남는데 아파트가 그럼 요만큼밖에 안 오르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요만큼 남는데 아파트가 최소한 지금 서울시 뭐 기본 못해도 9억, 10억 하잖아요? 그러면 10억이 1%만 올라도 1,000만 원이에요. 1%만 올라도 1,000만 원이고 2% 오르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상승률을 기대 상승률이 2%밖에 안 되나요? 막 굉장히 높잖아요. 물가 상승률 이상이 항상 우리 부동산 가격들이 존재를 하는데 3, 4% 오르고 나면 내가 4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내가 생활을 다 하고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가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얼마나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결국은 노동으로 버는 게 이 아파트 10억짜리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입 못 하는데 나중에 매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도 해야 돼요.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망한 사람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벼락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 아파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오르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도저히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갑자기 거지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망하는 거고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해도 망할 바에는 뭐라도 해봐야서 망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장점과 주의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자, 재개발 투자는 세 번의 수익 기회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구역 지정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 구역 지정만 된다라면 구역 지정과 동시에 1차적으로 점프를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조합은 뭡니까? 조합은 사업 시행자예요. 그쵸? 이거는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분양자가 아니고 물건을 공급하는 개념이에요. 조합이 시행을 하는 거고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에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분양받는 것을 우리가 수분양자라 그러고 이 수분양자들이 받는 물건들을 이제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항상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원리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1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서 한번 프리미엄이 붙고요.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때 대략적인 분양가들이 책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 한번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에 대한 차이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보다 더 좋은 로얄층을 우선 배정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세 차익도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일반 분양을 받는 것도 입주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받는 건데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보다 더 좋은 로얄층을 우선 배정받았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1차적으로 구역 지정될 때 프리미엄이 한번 붙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번 붙고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또 한번 붙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투자를 잘만 하신다면 저렇게 세 번에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만 잘 해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한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재개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 투자 장점. 아파트 못 사니까.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산다는 거는 포기하자. 포기했다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도 우리가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변이 굉장히 비싼데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확정이 안 돼 있다라면 개발만 구역 지정만 확정된다라면은 이거는 완전히 저평가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청약 기회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여태까지 재작년까지 막 못 샀던 사람들은 이거 괜히 빌라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청약 기회를 잃을까봐 굉장히 고민들을 했는데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는요, 그냥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시장에 있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 기회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신축은 구역 지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붙고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중이고 조합원 분양가 발표할 때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재개발이 확정만 되더라도 첫 번째 이익이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에서 있어서 무슨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라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득을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세입자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즘 신축 빌라들은 거의 아파트 못지않게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외벽이 콘크리트에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신축 빌라들 치고 대리석 안 붙어 있는 게 없죠. 대리석이 페인트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형상 관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세입자 수요 확보가 용이하다는 뜻은 뭐냐면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 그냥 세입자 못 구해가지고 내 돈이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점은 뭐냐면, 그래서 정비계획이라든지 서울시에 대한 우리가 재개발 지침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불포함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편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재개발 추가되는 편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에서 구역 지정이 될 거냐. 구역 지정된 것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빠지면은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이 얘를 빼놓고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가, 그리고 서울시 지침을 따져본다라면 정비계획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추천해드렸던 이태원동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됐죠. 자, 그리고 구역 지정 지연 리스크. 이 지연 리스크는 차라리 무에서 유가 되는 게 가장,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얘를 편입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은 사실 오히려 구역 지정 지연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근데 편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물건이 법적 분쟁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면 만약에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 요만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쓰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돈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편입시키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면은 시간과 이 면적과 싸움을 하겠지만 요만한 면적이라면 시간과 면적이랑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 리스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상한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을 빼면 사업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분쟁을 해볼만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분쟁을 해볼만 하지만 아주 티끌 같은 거랑은 시간을 버리면서 조합원들이 그 조합에서 분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할 때도 서울시에 대한 지침 같은 것만 조금만 분석을 한다면은 시간도 벌고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세종국토개발과 상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추천 투자자와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가능한 투자자, 구역 확정 전 정보 선정 가능한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젊은이들 보고 투자를 하라 그래요. 그냥 어차피 아파트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것도 망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회복할 시간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 못하면 신축 빌라는 아파트로 가는 이 징검다리예요. 여러분들 버는 지금 어떤 수입이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계가 있다라면 재개발은 자산 증식의 가속 페달입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어려운 상품이 아니에요. 왜 안 어렵냐면 저는 진짜 많이 경험을 해요. 성수동에 서울숲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투자들을 안 해. 그때 성수동 땅값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600만 원. 서울숲을 만들고 여기 막 고라니가 뛰어놀게 만든다고 현대건설에서 짓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투자를 안 하더라니까요. 서울숲이 만들어져야 투자를 해요. 부동산은 참 희한해요. 눈에 확인이 돼야 투자를 해. 주식은 뭐 당장 뭐 할 거다 그러면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시세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 회사의 뭐 청산가치라고 하잖아요. 막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게 가격이 반영되는데 부동산은 막 눈 시퍼렇게 뜨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됩니다. 뭐 지하철 9호선도 그래요.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있는데 개통하기 전까지 막 투자를 안 하더라니까요. 막 당산동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개통이 되니까 또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조금만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